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입니다. 1월 달에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많은 행사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님의 기자회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청문회도 있었죠. 새로 임명된 새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게 마침 다 월요일하고 겹치는 바람에 제가 부득이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2월 달이네요. 2월 첫날인데 벌써 올해도 한 달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바깥에 좀 봄 날씨처럼 훈훈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한 2주간 더 연기되는 바람에 상당히 낙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특히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참 속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그러니까 대책을 촘촘하게 해주시기를 좀 시민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요. 오늘 지금 이제 4차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이제 이 피해본 사람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그러니까 법안을 준비한 것을 제가 한 2개 내지 3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논의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이 국채 발행 한 100조 이상의 국채를 발행하는데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게 하자 하는 이러한 안을 이제 그러니까는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펄쩍 뛰는 이런 이제 반발들이 있습니다. 반발들이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 강의를 하기 전에요.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급히 이제 거기에 대한 제가 정리글을 올렸는데 오늘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할 때요.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문제와 관련해서 대개 나오고 있는 하나의 기준은 이제 우리가 공정성, 그다음에 이제 정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좀 경제적으로 좀 효율적이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게 공정한 것이고 어떤 게 정의로운 방식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를 좀 이제 판단하는 하나의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최백은 경제연구소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어제 날짜로 14,000명이 돌파했습니다. 다스베다에서 한번 홍보를 세게 좀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시사타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여기 뭐 그러니까 돈을 내는 회원이 아니어도 돼요. 뭐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고 싶은 여력이 있으신 분은 이제 뭐 유료 회원 가입을 해도 되지만은 그냥 소식만 그러니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친구로 많이 좀 가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백은 경제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또 최백은 TV를 하는 이유도 촛불 시민들이 좀 경제는 아무래도 좀 어려워들 하잖아요. 근데 좀 경제를 좀 알기 쉽게 꼭 알아야 될 문제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장을 만들었듯이요, 수단을 만들었듯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걸 가지고 많이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보다 살만한 사회,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인 사람 사는 세상이 당겨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회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백은 경제연구소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신간이 나왔습니다.
신간이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이제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게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한 12시경에 이제 제 손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소개를 한 걸로 기억은 하지만요. 제목이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기술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자로서 좀 마지막 책을 쓰고 싶은 심정으로 좀 썼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실 제공해 준 겁니다. 지난해 7월 14일 날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청와대에서 한국형 뉴딜 국민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 가지고 100년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쭉 살아왔던 집, 이 낡은 집을 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다 보니까는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야 되고요. 새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집에 필요로 하는 설계도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형 뉴딜로 이제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평상시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그러니까 한 60, 70년 이상 동안 의지해서 살아왔던 하나의 시스템들이 수명이 다했습니다. 소위 저는 이제 그걸 박정희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박정희 경제 시스템이 그 딸인 박근혜 시절에 사실은 파탄이 납니다. 파산이 납니다. 수명이 사실 다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2016년 4분기에 1년 전에 비해서 가계의 90%가 소득이 후퇴를 한 일이었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그랬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래 집을 사용하다 보면요. 그 집을 처음에는 수리수선해서 쓰지만은 계속 쓰다 보면 수리수선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새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일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4기 민주정부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유지를 계승을 해가지고 뜻을 계승을 해가지고 완성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가 저는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과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혜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한테 피드백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사타파에서 과거에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도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 책도 여러분들이 제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방식으로 제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은 우리가 지금 3번을 했잖아요. 3번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3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1차와 2차를 이미 지원을 했는데 1차와 2차가 그러니까 지원 방식이 달랐지요. 1차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이제 그러니까는 일부 시청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차는 보편적인 지원이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보편적인 지원이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도 같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선별 지원과 보편적인 지원이 결합된 방식이었습니다. 1차 때는요. 저는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소비 활동을
소비 활동을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죠. 장사가 안 되면 자영업자가 보는 피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고정비용, 임대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고정비용이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또 발생하는 손실이 있죠. 매출이 안 잡히니까는 수입이 안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비용과 수입 측면에서 다 발생합니다. 근데 선별 지원은 바로 뭐냐? 그 손실분 주로 고정비용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 그러니까는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는 손실을 그러니까는 보상을 해주는데 정부의 재정도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충분히 해주고 싶지만은 재원의 그러니까 한계로 인해 가지고 재원의 한계로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최대한 70%까지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 그 지원을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비용을 적게 들어가면서 하는 방식이 뭐냐?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하게 해가지고 매출을 잡히게 해가지고 즉 수입을 증가시켜가지고 그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인 겁니다. 거기다가 전 국민 지원을 하는 방식은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요. 선별 지원이 아무리 선별을 잘한다 하더라도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선별은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은 행정 일선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2차도 그러니까는 다 지원이 안 됐다는 이런 수치까지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 국민 지원하고 선별은 대립적인 얘기가 아니다. 대립적인 얘기가 아니다. 사실 선별만 하자는 것이 국힘당,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때 선별로 하자고 할 때 이게 국힘당의 전략이다. 민주당의 지지층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차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거 가지고 의견이 많이 그러니까 대립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 국민 지원을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가계에 그게 이제 2분기였었습니다. 그때 가계의 소득을 보게 되면요. 전체 가계 중에서 상위 10%만 빼놓고 다 소득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위 계층이라는 게 하위 10%부터 하위 30%까지 있는 이 계층들이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70%는 중간층 가계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가 높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별 지원이 주장하는 효과가 사실은 전 국민한테 지원했을 때 효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선별 지원의 가장 그 주장의 핵심이 뭐였었습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보다 두텁게 지원해 주자 이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한테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반면에 선별로 지원했을 때는 실제로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상위 30%가 상위 특히 20%가 가장 커다란 소득의 증가를 경험을 했어요. 중간층은 오히려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선별이라는 것이 소득 수준 가지고 선별을 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피해본 사람한테는 피해본 업종들한테는 일반적으로 다 지원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차, 2차 때 가계의 소득을 가지고 봤을 때 전 국민이 오히려 선별 지원의 취지에도 부합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효율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요.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냐는 겁니다. 성장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2분기 때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였습니다. 저 성장률 수치만 보게 되면은 가장 최악으로 보이죠. 근데 저게 당시에 OECD에서 1등한 거였습니다. OECD에서 1등 했던 거였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 2등 국가하고 한 6 내지 7%포인트가 성장률이요. 격차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적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요인이 뭐냐? 수출은 마이너스 4.1%로 곤두박질 칠 때였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확산이 본격화되었던 때가 4월달, 5월달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을 그나마 방어했던 게 뭐냐? 민간 소비였었습니다. 민간 소비가 플러스 0.7%를 만들어냈습니다. 저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난기본소득 4월달부터 준 게 저게 기여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3분기 때는요, 플러스로 반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 때니까 워낙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소위 기저효과라고 하죠. 플러스 2.1%지만은 저게 OECD에서는 꼴찌한 겁니다. OECD에서 꼴찌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출은 3.7%를 했습니다. 근데 민간 소비는 0% 전혀 증가하지 않습니다. 정부 소비도 0%. 그러니까 민간 소비만 좀 그러니까 살아났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꼴찌하지 않고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별지원이 얘기하는 소위 어려운 사람한테 보다 두텁게 지원하자는 이 주장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뭡니까요? 양극화 지표들입니다. 양극화 지표요. 양극화 지표를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게 되면요, 2분기만 개선되고 있습니다. 5분위 배율을 한번 봐보세요. 빨간색으로 박스에 놓은 5분위 배율이 뭡니까? 상위 20%하고 하위 20%하고 소득의 격차가 몇 배가 나느냐는 겁니다. 근데 줄어들었잖아요. 6.9배에서 5.9배로요. 그렇죠? 반면에 3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별 지원했을 때는요, 증가했잖아요. 6.86배에서 7.1배로 증가했잖아요. 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빈곤율, 빈곤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분기 때는 1%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저게 숫자로는 1%포인트지만은 가구 수로 보게 되면요, 22만 가구가 넘습니다. 빈곤 가구가 22만 가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노인 가구 빈곤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가구 빈곤율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높은 나라잖아요. 40%가 넘는. 근데 저게 처음으로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저게 32만 가구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의 전체 평균 소득보다 밑에 있는 가구의 비중도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 때는요. 53.3%에서 51.7%로 한 1.6%포인트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2분기 때가 가계한테는 소득 분배도 그러니까는 전체 가구가 상위 10% 빼고 전체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하위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었고 양극화 지표도 2분기 때는 개선됐다 이겁니다. 이런 명확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가 있는데 이거를 정책에 활용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유명하게 그한 게 팩트 체크잖아요. 저는 통계적인 근거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중동한테도 조중동이 저한테 반박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인된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 국민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방역에 방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밑에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매일매일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줬죠. 4월 달에 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가고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반비례하고 있어요. 사용금액이 높을수록 오히려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4월 달 한 달을 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5월 9일 내지 11일부터 빨리 지급된 사람들이 5월 7일인가 그거 됐고, 일반 국민들한테 5월 11일부터인가 지급됐을 겁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요. 그때부터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쓸 수 있게 됐는데, 대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6월 중순이면 소진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5월 달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태원 클럽발 우리가 위기도 있었고요. 근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그러니까 또 한 번 확산될 위기도 있었었죠. 근데 1차 지급했을 때 확진자 숫자가 거의 안정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월 15일 날 정광훈이 바이러스 테러를 하고 난 이후에 확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진압을 하게 되죠. 근데 2차 선별 지원했을 때 2차 선별이 9월 23일부터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2차 선별 때가 1차 때보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비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확진자가 그러니까는 소비할 수 있는 이 소득이 더 지원받았다고 해가지고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관계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그러니까 1인당 몇십만 원씩 받게 되면은 더 확진자를 더 많이 만들 거다. 이거 국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재난지원금 지원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소비할 때는 그러면 이 더 확산을 안 시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무책임한 국민들이라면은 협조하지 않는 국민이라는 방역에 어차피 자기 돈으로 소비하더라도 확산을 시킬 겁니다. 감염을 확산시킬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원 방식하고 확진자, 그러니까 이 감염병 확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실제 통계도 그렇고요. 반면에 위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면요.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은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1차 지원할 때는 소매 판매액이 1년 전에 비해서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2차 지원할 때는 다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달에. 그렇죠? 11월 달 같은 경우, 10월 달, 11월 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됐을 때였었습니다. 거기다가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까지 했었을 때입니다. 소비 장려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떨어지잖아요. 왜? 선별 지원하다 보니까는 그게 되게 뭐냐면은 임대료로 되게 이제 지출돼 버리고 돈이 돌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건물주는 그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대부분이 저축을 하게 된 거고요. 소비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소매 판매도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어느 방식이 더 공정하고 어느 방식이 더 정의롭고 어느 방식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느냐 판명난 거 아닙니까? 경제 정책은요,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에요. 선별 지원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들리죠. 도덕적으로 들리는데 선별 지원이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종원 대표하고 한번 조세현 지역화폐를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조세현에 대해서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밝힐 때가 있을 거다 한 다음에 제가 출연이 중단됐었습니다. 1월 달에요. 그래서 얘기 못한 게 있는데 그걸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이 지난해 8월 달에 지역화폐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기재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기획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죠. 근데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전화 여러 군데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그러니까는 문제를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조세현 주장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요. 조세현은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 경기도 사람들이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인접지역인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액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지역화폐를 그럼 발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서울에서 발행하게 되면 서울 시민들이 경기도에서 쓰는 만큼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쇄가 돼가지고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도 없이 어떤 논리를 그냥 저자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결과를 자기들 나름대로 가공을 하고 거의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제가 이제 경기도 인접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과 경기도 인접지역이요. 은평구의 저쪽 이제 그러니까는 마지막 지역이요. 구파발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삼성이라는 곳에 이마트 같은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삼성 이마트는 그러니까는 경기도에 있는 거죠. 근데 지역화폐 쓰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주로 은평구 지역에서 되게 이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소비가 줄어든 겁니까?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대형 마트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타격을 보는 거죠.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비가 줄어드는 걸 가지고, 매출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인접 지역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둔갑시킨 거예요. 이거는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미 이제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결론 부분에다가 지역화폐보다는 지금 이미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근거도 없이 그것도요. 자, 온누리 상품권은 뭐죠?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말고도 그러니까 그걸 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화폐보다 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역화폐는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없는 데서도 쓸 수 있는 게 지역화폐잖아요. 자, 이런 그러니까 좀 황당한 논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데이터들을 들여다본 거예요. 데이터를 들여봤더니만은 2011년부터 2018년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화 여러 군데에서 왜 2019년, 왜 2020년 데이터를 사용 안 했느냐? 왜 그러냐면요. 2018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이었었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소액을 그러니까 발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액, 별로 지역화폐가 발행 안 됐던 시기에 데이터를 사용을 한 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지적받았었죠. 문제는 2019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봐보세요. 2017년, 18년, 19년 데이터인데 2017년, 18년은 전국에 발행한 게 한 3천억 대였었는데 2019년에는 이게 2조 한 3천억 원으로 거의 6, 7배 증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9년 데이터는 왜 안 쓰냐 이거예요.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을 해야지만이 그게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도의 데이터는 사용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매출 효과가 없었다는, 매출 증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획 용역이라는 겁니다. 기재부의 의도를 가진 어떤 결론을 그러니까 설정해 놓은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 연구를 하기 위한 그걸 이제 기획 용역 연구과제라고 합니다. 또 하나 국책 연구국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거기도 연구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최백은 경제연구소에 그거는 정리해서 올렸으니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살펴보시고요. 자, 2018년에 이 사람들이 사용한 지역화폐 발행액 한번 봐보세요. 1인당으로 보게 되면요. 1인당. 인천 같은 경우는 1인당 170원입니다. 170원 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는 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요? 제일 많은 지역이 경상북도인데 1인당 4만 한 4천 원이 채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170원 가지고 무슨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1인당 170원 가지고요. 그렇죠? 그것도 많은 또 지자체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발행을 못 했었어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2018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연도들 2017년, 2016년, 2015년은 더 적죠. 금액이요.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요.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뭐 8개 업종을 쭉 보니까는 지역화폐를 그러니까는 한 1% 추가 판매했을 때 얼마나 매출이 증가했냐 그랬는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2개 업종뿐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슈퍼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음식료품 파는 데라든가 나머지 업종들 중에 5개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플러스 값은 나왔어도 매출 증가 경향은 나왔어도 왜 그렇겠습니까? 워낙 발행액이 적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 170원을 구했어요.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동네 슈퍼마켓 쓰면 끝이죠.
나머지 업종에는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뭐냐면은 여기 그 자기들이 뺀 업종들 봐보세요. 뺀 업종이 뭐냐, 빨간 박스로 해놓은 일반 교습학원이나 스포츠 서비스업. 여기에는 지역화폐가 사용된 것이 성남시만 빼놓고는요, 거의 사용이 안 됐어요. 사용되더라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 사용됐어요. 적은 횟수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뺐어요, 저 업종들을. 근데 성남시만 만약에 저 업종을 가지고 포함시켜서 했어 보세요. 그럼 매출액 증대 효과 나올 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남시는 지역화폐 발행액이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 업종에 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는 이 본인들이 6개 샘플을 선택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발행액이 적다 보니까는 저런 일반 교습학원이나 스포츠 서비스업에는 거기까지 지출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런 업종들은 빼고 또 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지역화폐에서 이게 발행액의 비율입니다. 성남시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발행한 거예요. 예? 6개 본인들이 샘플로 선택한 6개 지자체가 18.8%인데 그중에 12.1%가 성남시에서 건 겁니다. 나머지 5개 지자체는요, 발행액에 있어서 굉장히 비중이 적은 지자체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 빈도수라든가 매출액을 이걸 계산을 하고 앉아있으니 결과에 뻔한 거죠. 자, 거기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폭로할 게 하나 있다 그랬었잖아요. 국회 이동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조세현에다가 당신들 연구가 이상하니까 당신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공개해라. 이거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조세현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 없죠. 만약에 민간연구원이었으면요, 이거 협조 안 합니다. 떳떳하다면 자료 공개 이해 못해요. 연구자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주 의원실에서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 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한 겁니다. 조세연구원이 이동주 의원한테다가 제출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인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조세현이 어떻게 했냐면요, 지자체 68곳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60개 지자체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원자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지역화폐 판매액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조세현이 연구 용역을 받게 되면요, 처음에 착수 보고서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연구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을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서들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용하는 자기들이 보고한 거기서 지역화폐 발행액이요, 바뀌고 있어요. 저기 두 번째 2016년 같은 경우 봐보세요. 착수 보고서라든가 중간 보고 때는 1,500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월 보고서, 저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할 때 했습니다. 그때는 1,168억 원으로. 최종 보고서로 제출된 데는 1,087억 원이다. 이게 뭐 달라져요. 같은 연구기관에서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그겁니다. 본인들이 지자체에서 받았다는 데이터를 보니까는 본인들은 2011년부터 18년까지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쫙 정리해 보니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뿐이 없고요. 60개 지자체 중에서 저 빈칸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요. 지자체에서 저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정리를 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데이터잖아요. 지자체 숫자도요. 그러면서 60개 지자체를 가지고 2011년부터 18년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사기죠. 예? 데이터를 일반 사람이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연구 보고서를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공개하기 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자신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발견된 거예요. 이 마찬가지다. 판매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또 판매 실적이고요.
자, 그래서 조세현이든 한국개발연구원, KDI든 다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결론을 개놓고 설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예? 그리고 그건 언론이 받아쓰기 한 거고요. 거기다가 KDI 같은 경우도요. 전국민 지원 방식이 효과가 없었다. 매출에게 크게 도움 안 됐다. 그럼 선별 지원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선별 지원은 가만 놔두고 전국민 지원만 하고 그것도 뭐냐면 제대로 그러니까 과소 평가를 했더라. 과소 계산했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저희가 계산한 걸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자들이 그런 짓을 가끔 합니다. 용역을 준 쪽으로부터 그쪽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끼워 맞추기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게 경제학 전문가들한테서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비를 따낼 때 연구비를 준 쪽에 의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연구비를 준 쪽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게 되면 연구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연구자는 그걸 연구비를 안 받는 한이 있어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제 이 재원 조달 가지고 지금 정부 내에서 여당과 굉장히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가 선별 지원을 기재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선별 지원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논리가 뭡니까? 재정 안정성을 얘기를 해요. 재정 안정성을요. 그렇죠? 그런데 재정 안정이라는 것은요. 재정 안정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생 안정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민생이 안정이 안 되면요. 재정이 안정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정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예? 국민이 세금을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못 내게 되죠. 근데 어떻게 재정이 안정되어져요? 그렇죠? 자, 역사적인 교훈을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만요. 가계 채무를 방치하게 되면요. 정부 채무가 급증으로 귀결됐습니다. 항상이요. 자, 첫 번째요. 일본 봐보세요. 일본의 정부 채무하면 유명하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0년에 그러니까 90년, 91년 이 당시에 일본에 거품이 붕괴되는 그 시기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정부 채무가 거의 260%에 지금 가깝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그러니까 한 60%도 안 되던 게 한 260%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한 5배 정도 올라간 이유가 뭐냐? 자, 일본의 가계 채무 한번 봐보세요. 80년부터 90년대 초까지 쫙 올라갑니다. 가계 채무가 급증하면서 저게 터진 거예요. 니케이 지수가 89년 말부터 폭락하기 시작하고 91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폭락한 거죠. 가계가 빚내서 그렇게 가다가요. 저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저걸 수습하려다 보니까 정부 채무가 급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가계 채무를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계 채무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가계 채무가 정부 채무보다 앞설 때 되게 사고가 터집니다. 자, 미국 봐보세요. 미국에서의 글로벌 미국발 금융위기인 2007년, 2008년 이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한 GDP 대비 60% 정도에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얼마까지? 127%까지 돌파했습니다. 2배 정도, 2배 이상 증가했죠. 왜 이렇게 됐느냐? 미국의 가계 채무 한번 봐보세요. 미국의 가계 채무도 GDP 대비 100% 육박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죠. 금융위기 전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 거예요. 터지죠. 저걸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 채무가 급증했던 겁니다. 은행들한테 구제금융 투입하고 공적 자금 투입하고 심지어 GM 같은 그러니까 민간 회사들도 공적 자금 투입하고 하느라고 정부 채무가 이렇게 급증한 거예요.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러니까 가계가 안정이 안 되면은 정부 재정도 이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정부 재무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한번 봐보세요. 미국도 그러니까 저 빨간 박스가 있는 게 바로 뭐냐? 가계 채무가 정부 채무를 앞설 때였습니다. 저게 앞서게 되면서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서 어떻게 됐냐? 금융위기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가계 채무는 줄이지요. 그 대신 정부 채무가 증가하는 거죠. 가계 채무를 줄이려다 보니까요. 이게 선진국가들이 역사적인 어떤 교훈들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가계 채무는 GDP 대비 101%가 넘었습니다. 정부 채무는 45% 채 안 되고요. 예? 그러면 가계 채무가 터지게 되면요. 정부 채무 우리나라는 안 증가할 것 같아요? 가계 채무 위기가 오지 않게 사전에 막아야지요. 뭘로? 정부가 재정 투입해서요. 가계들이 쓰러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생 안정이 재정 안정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예? 자, 정부 파산은 일반 민간들의 파산하고는 결을 달리합니다.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빚을 내가지고 썼을 때 일반 민간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일반 민간은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원금을요. 이자도 납부해야 되고요. 물론요. 근데 정부는 원금은 있잖아요.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돌릴 수가 있어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지급할 수 있는 이자 지급할 수 있는 그 수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재정 수입이 정부의 재정 수입으로 그것만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실제로 볼까요? 자, 우리나라 지난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국채 발행했다고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그 결과로 지난해 발생한 국채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면요. 저 맨 밑에 녹색으로 표시된 20조 9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그러니까는 이 재정 능력을 가지고는 소위 GDP 대비로 보면 1.1%에 불과해요. 1.1%가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때 한번 봐보세요. 빨간 박스로 밑에 놓은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 1.1에서 1.2%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채를 그렇게 발행했어도 이자 비용이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오히려 낮은 거예요. 평균적으로요. 예? 왜 그러냐?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이 정부 채무가 엄청 많아도 견디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자 비용이 거의 안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발행한 국채를 새로 이자율이 낮은 국채로 치환하면서 오히려 이자 비용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부가 발행한 국채 중에서 예국인이 그러니까 보유할 수 있어요. 예국인이요. 예국인이 그 보유한 국채를 일거에 다 처분해버리고 빠져나가면서 달러로 이제 이렇게 바꿔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달러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 중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아까 일본 그 얘기고요. 이겁니다. 자, 예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저 위에 빨간색으로 저기 돼 있는 1,498억 달러. 지난해 기준으로요. 한 1,5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저 중에 절반은요. 예국 중앙은행이 장기 투자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요. 700~800억 달러는요. 그러니까 저 1,500억 달러가 일거에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장기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만기가 안 돌아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1,500억 달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지금 최근에 4,400억 달러입니다. 4,400억 달러예요. 예? 경상수지 흑자, 우리가 1년에 버는 달러 벌어들이는 것이요. 1년에 한 700억 달러 안팎씩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나 이런 국가 파산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신용등급 기관들이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지난해 코로나 재난 사태 속에서도 우리만 강등 안 하고 예?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 27%입니다. GDP 대비 27%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일본이 정부 채무가 엄청 많잖아요. 260%에 가깝게 되잖아요. 거기도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일본이 외환 보유액이 1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예? 최근에 데이터로 보면요. 그런데 그게 일본 GDP의 27%, 우리가 똑같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안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일본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그러니까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다 팔고 떠나죠. 그러면 엔화 가치 폭락합니다. 근데 엔화 가치 폭락 안 하잖아요. 왜요?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 정도 외환 보유액이면은 예? 자기들 투자한 거 회수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을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제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정부 내에서 아마 살아온 선례들 많이 있을 텐데요. 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국민들한테도 전 국민 지원을 해주자 이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보니까는 뭐 100조에서 민병덕 의원 같은 경우는 100조에서 한 120, 30조 이렇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들을 상당 부분을 한국은행이 인수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기재부가 그렇게 반대하고 있죠. 기재부가 왜 반대하는지 아세요? 기재부가 우리나라는 이 재정에 대해서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산 편성도 기재부가 하고 있고, 예? 집행, 평가 관리, 국가 채무, 조세 모든 걸 기재부 관료들이 갖고 있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미국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국회는 증액도 할 수 없고요. 새로운 항목도 만들 수 없어요. 감액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가 재정에 있어서 힘을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뭡니까? 정부 재정이라는 것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자신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경제적인 자원이 바로 재정인 겁니다. 근데 그걸 관료들이 움켜쥐고 못 쓰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후회가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를 못한 거, 관료들한테 자기가 포획당한 거, 이걸 한탄하셨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예산 편성권을 선출 권력이 국민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돼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예산처를 그러니까 분리했었습니다. 근데 분리해도 안 돼요. 왜? 기재부에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글로 가기 때문에 다 초록동색이라고, 초록이 동색이잖아요. 예? 선출 권력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듯이 재정도요, 국가재정위원회 같은 걸 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밑에. 여기에는 뭐냐면 각 분야, 교육, 뭐 환경, 노동, 뭐 이런 각 분야의 대표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 이러한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를 서로가 논의해가지고 거기서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는 이제 기재부는 편성이나 하고 예산처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해소해야 돼요. 자, 이 기재부 예산을 편성하는 관료들이요. 기업이나 은행들한테 지원할 때는 아주 그냥 재정 걱정 안 해요.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 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한 170조 투입했습니다. 회수 못한 게 아직도 52조 정도 회수가 안 됐어요. 아직도요. 23년이 지났는데. 저축은행 파산 후에 투입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때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지원할 때는요. 예? 돈 아깝다는 얘기 안 합니다. 재정이 화수분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정부와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관료들하고 힘겨루기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하게 하자. 이걸 논란하는데 이게 기재부가 팔자 뛰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내에 있는 관료 출신 그러니까 참모들까지도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러면서요. 근데 우리 한국은행법 한번 봐보세요. 75조 1항을 보게 되면요.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는 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현행 법입니다, 저게. 근데 저걸 못한다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법도 무시하는 게 관료들이에요, 지금요. 왜 저기다가 한국은행한테 직접 인수하게 하려면요. 이런 겁니다. 저기 사망을 보게 되면요. 금리도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게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무이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무이자 국채. 뒤에서 소개하겠지만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한 85조 정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유발 안 시키면서. 그러면 무이자 국채를 발행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 시중에 유통시켜봤자 이자도 안 나오는 걸 누가 그걸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뭐 그래도 그가 투자할 사람이 있을 거를 걱정된다면은 한국은행 금고에다 저장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새로운 통화를 찍어서 정부한테 넘겨주는 거죠. 한국은행은 비영리 특수기관입니다. 영리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그럼 한국은행이 그 돈을 찍어가지고 주게 되면은 이 관료들은 뭘 걱정하냐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냐?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자,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보게 되면은 통화승수라는 게 있어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시중에 통화량이 얼마나 유통되느냐. 옛날 외환위기 이전까지 하면서 한 31배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 14배로 떨어졌어요. 즉, 왜 그러냐? 이겁니다. 화폐 10,000원짜리 한 장이 1년에 몇 번, 그러니까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느냐. 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도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이게 외환위기 전에는 1값 이상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0.6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0.5대예요. 일본 쫓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공급해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돈을 중앙은행에서 금리 낮추고 돈을 엄청 공급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통 국민들 체감합니까? 못 하잖아요. 자기한테까지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그렇게 엄청나게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느냐? 왜 부유층들한테만 그게 도는 거예요. 예? 돈이 돌아야지, 그렇게 돈을 공급해도 인플레이션이 물가 목표치인 2%를 안 넘는 이유가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은 금리 낮춰놓고 나서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뒷짐 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돈이 돌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서 이 돈을 돌게 하는 기능이 약화된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래서 저렇게 떨어진 값을 고려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한 85조 정도는 더 해도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 85조를 가지고 정부가 그거 가지고 그건 이자 비용도 안 나가는 거니까는 정부 재정에도 부담 안 주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돈은 시장 금리로 그냥 또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는데 그걸 왜 반대하느냐? 왜 반대하냐면요.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에서요. 핵심은 뭔지 아세요? 다 겉으로 포장을 해놔서 그렇지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을 누가 쓸 거냐? 자, 돈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정부의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58조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6조뿐이 안 됩니다. 예? 36조요? 어떤 많은 금액이죠. 근데 정부가 558조입니다. 정부의 558조를 어디다 쓰느냐? 누가 쓰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산 배분이죠. 예산 배분하는 거 한번 봐보세요. 힘 있는 부서에 많이 배분됩니다. 힘이 없는 곳은 배분이 적게 됩니다.
정부 재정을, 정부의 돈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주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보게 되면요. 신분 계급이 있었던 사회 보게 되면은 노비들한테, 노예들한테 죽지 않을 만큼만 주죠.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죽지 않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갖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근데 정부의 재정은 뭘 가지고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한테 별로 혜택이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기 싫은 거예요. 예? 왜?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리면은, 국채발행해서 빌리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언제가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갚으려면, 세금 걷어서 갚을 때 세금은 누가 많이 냅니까? 고소득자라든가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부담 갖는 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또 뭘 합니까? 선별 지원을 여러분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도덕으로 포장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한테만 집중해서 지원해 주자. 어려운 사람한테 넉넉하게 지원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전해준 건데 그게 도덕적으로 들리죠.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자. 그런데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재정이 그만큼 절감되는 거예요. 재정이 절감되면 절감된 만큼 그걸 누군가 쓸 게 아닙니까? 예? 그게 누구한테 쓰여져요?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이 정부가 쓰는 돈 혜택 느껴요? 체감해요? 우리 재난지원금 지난해 5월 달에 받았을 때 처음으로 정부한테 그러니까 혜택을 자기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국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이전에 정부가 나한테, 나는 세금을 내는데 정부가 나한테 무슨 혜택을 줬는가 느낀 사람들 별로 없다잖아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혜택을 많이 느낍니다. 예? 재정 558조가 누가 어디다가 쓸 게 아닙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선별 지원은요, 선별 지원은 죽지 않을 만큼만 어려운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돈 남는 거는 기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작동합니다. 돈의 배분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세훈이 그러니까 무상급식 가지고 도박을 했을 때, 그 당시 나왔던 레퍼토리가 뭡니까? 이재용 아들, 딸한테 왜 공짜 밥을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였었잖아요. 예? 근데 이재용 아들, 딸한테 왜 공짜 밥을 주는 겁니까? 그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금 가져가는 겁니다.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요. 세금은 이재용 아들, 딸한테 공짜 밥,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뭐 한 2, 30만 원, 공짜 밥을 먹을지 모르지만은 이재용은 그것에 수백 배, 수천 배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공짜 밥입니까? 예? 공짜 밥 아니에요.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배제가 되게 돼 있어요. 배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그걸 그러니까 재정을 절감시켰다고 해가지고 국가에 무슨 뭐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냐? 아닙니다. 절감된 재정만큼 누구한테?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몰아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예? 선별 지원에 자기가 동의해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절감된 것은 부유한 사람한테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무슨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선별 지원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 지원 반대하고 하는 이유가요. 예? 이런 사실들을, 이러한 진실을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인수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저렇게 해도 되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네. 작년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요, 기본소득이 이거 좋은 점이 많네. 이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주고 싶은 거예요.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왜 국민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한국은행과 정부의 재정은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대차대조표인데요.
정부가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요. 정부 국채는 뭐냐면 신용등급 1등급 채권입니다. 사람들이 왜 투자하는지 아세요? 저거는 신용등급 왜 1등급 줍니까? 정부가 망할 일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정부는 계속해서 세금으로 그러니까는 재정을 지원해주는 국민이 있잖아요. 네? 그 나라 국민들이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정부의 국채는 그러니까는 국채가 파산할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정부의 국채를 누가 인수해요? 중앙은행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그걸 어떻게 인수해요? 중앙은행은 무자본, 자본이 없는 그러니까 특수기관입니다. 돈 찍어서 하죠. 돈 찍어서요. 그 통화가 그러니까는 부채 잡히는 거예요. 돈 찍어가지고 국채를 인수했어요. 자산은 국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저걸 연결시키게 되면요. 국채 서로 지어지죠? 이쪽에 정부에 있는 부채하고 중앙은행 자산이 지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세권하고 통화만 남는 거죠.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요. 국민이 세금을 끊임없이 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누구를 위해서 복무를 해야 된다? 국민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공급해도 대부분의 보통 국민들 그 혜택 체감을 느끼냐고요? 못 느끼죠?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중앙은행과 금융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재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국가 재정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국민은 누구예요? 대부분의 보통 국민들이요. 보통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도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국민들이 알게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동안 독점을 했거든. 정부의 재정도 자기들이 독점을 하고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통화정책의 혜택도 자기들이 독점을 했거든. 이게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개돼지처럼 살기를 계속해서 바라는 거죠. 이 진실을 알고 시민들이 깨어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국힘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이 돈의 맛을 알면 큰일 난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돈의 맛을 알면.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니까 돈의 맛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돈의 맛을 알면 왜 큰일이 나요? 이 국민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을요.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과거 노비처럼 보는 거예요. 니네들은 죽지 않을 만큼만, 네? 죽지 않을 만큼만 그러니까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선별지원이에요. 어려운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한다는 이 논리예요. 두텁게 지원한 적 있습니까? 실제로요? 겨우 찔끔 주죠. 죽지 않을 만큼만. 예? 왜? 그걸 줄여야지만이, 주는 걸 줄여야지만이 자기들이 계속해서 독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강의 시간이 약간 초과됐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 이 재정은 국민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의 이 화폐 발권력도 국민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거 회수해야지만이 우리 양극화 막을 수 있고요. 그거 회수해야지만이 불평등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 회수 안 하면요. 바뀌는 거 없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요. 세상 안 바뀝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막으려면요. 왜 그러냐? 자본주의는요. 돈의 문제예요. 돈의 배분 문제입니다. 돈을 누가 갖느냐. 이거 문제예요. 이걸 제가 떠들으니까, 예? 이걸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 일반 국민들이 이게 자각하고 깨어날까 봐. 예. 자, 촛불 시민 그리고 깨시민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중심을 잡아줘야지만이 민주당이 그나마 좀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하고요.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면 제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안 하지?
저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힘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선출 권력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게 많아 내가 그래요. 예? 선출 권력이. 청와대까지 완전히 관료들한테 포획당해가지고 예?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보통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민생이 붕괴된다면 무슨 국가라는 게 존재가 의미가 있습니까? 민생 안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재정에 대한 권한, 통화에 대한 권한을 국민이 해소하는 겁니다. 국민이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최근에 모든 기적을 국민들이 만들고 있어요. 반면에 소위 말해서 이 전통적인 엘리트 집단들이 제가 폐악질을 한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 에? 소위 그러니까 행시에서 고급 관료들이 폐악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에? 국민들이 준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이 가는 걸 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죠. 공적인 자원을 사적인 그러니까 이 축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깨시민들을 촛불 시민들이 회수를 해야죠. 그렇죠?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